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중국에 관해서 제가 5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앞에 2편이 대약진 운동에 관련한 것이었고, 이제 문화 대혁명 중에서 그 3편 중에서 2번째 편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문화 대혁명의 성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이 편은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대혁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요, 사실은 대부분 홍위병에 관련한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은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보이고 영상을 만들고 하기에는 홍위병이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위병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1966년부터 1976년, 그러니까 모택동이 죽는 순간까지로 보통 문화대혁명 기간으로 봅니다. 1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그 중에서 홍위병이 이른바 설쳐됐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홍위병의 시작을 대충 1966년 5월로 보지만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은 66년 8월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몇 달 후인 67년 2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홍위병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택동 또한 1967년 9월에 홍위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글쎄 2년 반 그 정도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대략 본다면 1년 남짓 정도입니다. 1968년 여름부터는 홍위병들이 모두 하방을, 그러니까 모두 농촌으로 지방으로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홍위병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또 저작권에 걸릴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홍위병들의 그 당시 모습들입니다.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대혁명 시기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제공했던 집단입니다. 국가나 사회는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중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최종적 수단으로서 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헌정 질서에 의한 군대 그리고 경찰이었으면 얘기가 다른데, 이 홍위병들은 군대나 경찰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군대나 경찰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또 행동 방식이 아주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그런데 대중동원에 의한 폭력은 그러한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2차 대전 때 미국 장군이었죠. 조지 패튼. 이 사람 생긴 게 좀 워낙 무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좀 호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If everyone is thinking alike, then somebody isn't thinking. 그러니까 제가 대충 번역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누군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 생각은 절대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른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같은 목표에 합의하고 또 이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위병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었다. 이게 홍위병만이 아니고 대중동원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홍위병하고 관련해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죠. 1966년 그리고 67년 홍위병 집회가 북경에서 열렸는데 전국에서 그야말로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아니고요. 수십만 명의 홍위병들이 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홍위병들의 모습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서 내가 홍위병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와서 뭐 내가 그렇게 했다, 좀 참회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천안문 광장에 그 수십만 명이 모여서 모택동 어록을 흔들고 행진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내가서 폭행을 가하고 하던 그 홍위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대충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그다지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죠. 예, 그래서 이 대중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대중동원은 익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10,000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내 책임이 10,000분의 1로 경감된다는 어떠한 그 심리적인 피난 기제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다지 내놓을 수도 없는데 굳이 누가 내가 홍위병이었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위병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기억을 가진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홍위병이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홍위병의 조직 형태입니다. 문혁소조,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소조에 속해 있는 몇 명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학생들이 동원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홍위병이다, 이 사람은 홍위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군대 같으면, 제대로 된 군대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군에 있었다, 그리고 군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위병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좀 질문스러운 얘기 하나 하죠. 중국에서 50대 이상 된 사람들, 이제는 60대 정도 되겠죠. 만나보면은 내가 문화혁명 때 시골에 가서 고생했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거든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고생을 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하방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하방이 뭐 말 좋아서 하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위병을 토사구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먼저 홍위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사라져 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홍위병들이 남긴 것들, 특히 중국 사회, 그 중에서도 교육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시작해보죠. 네, 홍위병이 처음 생긴 것은 청와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생겼습니다. 이 중학교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 많은 부자들만 가는 중학교로 변해 있는데요. 뭐 거기서 홍위병이 생겼고 조금 활동을 했지만 뭐 대단한 뭐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네이윈츠, 그러니까 섭원재라고 하는 당시 이제 북경대학 철학과 강사였어요. 이 사람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대자보가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자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66년 모택동이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홍위병 집회에 참석해서 홍위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혁명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모습이 바로 이건데요. 모택동 얼굴을 멀리서나마 보고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홍위병들이 얼마나 개인 숭배에 빠져 있었던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북경에 오게 되었던 걸까요? 1966년 6월 13일에 모택동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중지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북경대학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40명 이상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자 교수들은 성적인 희롱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택동이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8월 1일 날 아예 그냥 그 모택동은 홍위병 활동을 자기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66년 8월 1일 날 그게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대학의 홍위병 우두머리들, 보통 이제 북경 홍위병 5대 영수라고 해가지고 5명,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5명, 나중에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다가 죽어갔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이후에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8월, 즉 붉은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경을 중심으로 그 당시 대도시에서 죽은 사람이요 1275명입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도 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살육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경찰이 나서야 되는데 8월 22일 날 경찰은 나서지 말아라는 지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주원래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1966년 9월에 주원래가 전국 학교 조직에 문서를 뿌렸습니다. 학교 조직이 원래부터 있던 조직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혁 소조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그 문서에 모든 대학생들은 교대로 북경에 와라. 그리고 중학생,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해당하죠. 중학생들은 10명당 1명씩 대표를 뽑아서 북경에 오라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홍위병 집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상경할 때는 일률적으로 열차를 무료로 탈 수 있고 식비는 국가 재정에서 지출하고 상경 후, 즉 북경에 도착하고 나서 식사하고 숙박은 북경시가 책임을 지고 수배한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동성 광주 출신으로서 당시 북경 홍위병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의 회고록을 썼는데 그거 읽어보면요. 학생 대표를 비밀 투표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90명, 교사 3명, 그 다음에 노동자 1명이 참가했다고 하거든요. 이틀이 걸렸답니다. 북경까지. 뭐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래서 북경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돈 한 푼 안 들이고 북경을 구경할 수 있고 북경 오리요리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말이라서 정말로 그때 그런 생각이었는가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각 학교의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숙사에 방을 배정받고 행진 연습을 며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열리는 날 새벽부터 천안문 광장에 가서 대기하다가 모택동이 나타나고 음악이 흐르고 그러면서 행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위병 집회 1966년 8월 18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총 8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100만 명이 북경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66년 8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즉 66년에 1100만 명이 홍위병이 다녀갔다라는 말은 그 이후에 그 정도 집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혁명 이데올로기 만든 사람이 강성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산동성 지주 집안 출신으로서 원래 이름이 장종하 즉 장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출신이 산동성이다 보니까 청도에 있는 독일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사 생활 잠시 하다가 상해로 갔는데요. 그게 이제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추백, 치추바이, 구추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바로 연안으로 갔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화대혁명의 기초적 이론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화대혁명 끝나기 전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이제 격화됐는데 이 사람이 만든 그렇게 어려운 이론들을 어린 학생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지금 높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 선생들도 다 나쁜 놈들이다. 그냥 모택동만 섬겨라 라고 하는 단순화 그것이 이 홍위병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위험한 사진을 올립니다. 이게 조금 잔인한 사진인데요. 홍위병 건드릴 수 있는 세력이 전 중국에 없었습니다. 굳이 꼽는다면 인민해방국, 그러니까 군대가 있었죠. 그런데 인민해방군은 일비 인표 린비아오라고 하죠. 인표의 손에 들어가 있어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북경에 홍위병이 몰려든 것이 그리 길지 않은 나날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고향에서 또 파괴 활동을 해 나갔던 겁니다. 홍위병 파괴 행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홍위병들이 문화재를 부수고 또 사람들을 끌어내서 수모를 주는 장면, 그런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끔찍한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게 원래 공자상이에요. 그런데 이 공자상을 이렇게 훼손시킨 건데요. 공자의 묘도 파헤쳤습니다. 근데 공자는 뭐 워낙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또 사실 공자 묘에 과연 공자가 묻혀 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성과는 없이 묘만 조금 파헤치고 말았는데요. 끔찍한 장면은 지금 왼쪽 사진입니다. 홍위병이 북경시 외곽에 있는 명 13릉, 즉 명나라 황제의 릉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명나라 황제인 만력제면은 그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그때 황제입니다. 하고 황후가 묻혀있는 무덤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당연히 만력제하고 황후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죠. 홍위병들은 이 시신을 꺼내버렸습니다. 물론 다 썩어서 이렇게 그 큰 형체만 대충 남아있는데 이걸 뼈를 부수고 태워버렸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행위죠. 너무 좀 끔찍하죠. 잘 보시면 사람 뼈가 조금 보일 겁니다만은 열심히 봐서 뭐 하겠습니까?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구상하면서 처음부터 홍위병이라는 조직을 생각했는가는 알기 어렵습니다. 원래 홍위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역사가 꽤 깊습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에도 물론 홍위병이라고 하는 발음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비슷한 조직이 있었고요. 또 1927년에 모택동이 직접 조직을 했던 군대 이름도 홍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젊은이들이 이 이름을 다시 꺼내던 거죠. 아마도 모택동은 이 사람들이 참, 이 젊은이들이 참 이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북경대학의 서번제라고 하는 여자 철학 강사가 대자보를 붙이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이 속한 조직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표현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모택동이 한마디 거들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아주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확산돼 갔습니다. 북경에 있는 55개의 대학, 그 다음 100개 이상의 중학교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폭행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생겼죠. 그리고 치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유속이하고 등소평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본질을 몰랐던 거죠. 이 사람 둘이가 급히 항주로 달려 내려가서 모택동에게 의견을 청했거든요. 근데 모택동은 둘이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속이하고 등소평은 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대학마다 팀을 파견했죠. 공작조 파견해가지고 과격한 학생하고 일반 학생을 분리를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모택동이 펀치를 날려버리고 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학생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북양 군벌들이나 하던 짓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비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위병 우두머리들이 회의에 들어와 있고 모택동이 명확한 행동 지침을 하달을 했던 겁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이 시작이 되고 중국의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였지만 완전히 힘을 잃고 대부분의 관료들이 홍위병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얻어맞는 바람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정부가 중앙문혁 소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택동에 대한 개인 숭배를 이념의 명분으로 했고 홍위병이라고 하는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민해방군 뭐 했느냐? 인민해방군이 이를 크게 도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인민해방군이 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합법정부의 편에 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위병 내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택동의 지시를 받고 무상계급을 위해서 문화대혁명에 참여하자까지는 좋았는데 이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자기 아버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황파라고 해가지고 보수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위병 운동에서 조금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 없는 학생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이게 바로 조반파라고 해서 왜 조반파라고 하느냐면요. 문화혁명 전반을 걸쳐서 흐르는 표어가 있습니다. 조반유리, 즉 뒤집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란 뜻이죠. 이 사람들이 힘을 쥐기 시작했죠. 정말로 뒤집어 엎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얼떨결에 생겨버렸죠. 그래서 학생 조직이 느슨했는데 모택동이 지지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힘을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위병이란 말 자체가 정의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홍위병에 반대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과 인류가 함께 가야 할 공동의 미래를 부정하는 그런 반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파괴할 대상이야 너무 많죠. 일단 사람들 뭐에게 엄청난 박해를 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좀 심한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하층민인데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던 사람인데도 미국에서 원조해온 분유 그걸 먹었다고 누가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행당하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그 연변 조선족인데요. 그 사람의 외삼촌이 아마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남한으로 와서 살았던가 봅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남조선 간첩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큰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은 일단 다 끌려 나왔다고 보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지식분자, 낙인 찍어서 폭행을 가했죠. 그런데 또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모시던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문화재 파괴도 잘 알려져 있죠. 청와대학 정문에 있던 부조상도 부숴버리고, 낙양에 있는 운강석불에 있는 불상들도 딱 부숴버리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평상시 좀 엄격하던 교사들은 전부 다 폭행당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숙제 많이 내던 교사들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도로 이름도 고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송파구라고 서울에 있죠. 원래 송파구가 분리될 때 처음에는 여기서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해서 오륜구 하자라는 의견이 잠시 있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인 송파구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정체성을 홍위병들은 전부 다 부정해버렸죠.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동방홍이라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질주를 하다 보니까 홍위병들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문화혁명 초기부터 홍위병들에게는 일단 한계선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사는 중남해, 그 다음에 정말 중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성, 그리고 모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문역 소조로부터 전국에 전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날뛰다 보면 그런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는 홍위병들이 모택동이 거주하고 있는 중남해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총격을 당해서 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청 이름이 나오죠. 강청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쥐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민해방군을 쳐부수자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나 하고 했던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하면 군을 장악하고 있던 인표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뚜렷이 반대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홍위병들이 군부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민해방군 장군들이 휘하의 부대에 대해서 홍위병들이 쳐들어오면 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홍위병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청이 여기서 좀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군부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홍위병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공장에 쳐들어가면은 공장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또 홍위병 내에서 노선 투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택동의 어록에 대한 해석 문제로 시작이 되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대개 보면 강경파 그리고 온건파 대립입니다. 북경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홍위병들에게 대해서 정확한 지침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앙문역 소조는 언제나 모든 활동, 그러니까 파괴 활동 포함해서 모든 활동을 지지했거든요. 인민해방군 하나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문역 소조가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홍위병 활동을 보호하고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인민해방군은 이것을 절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중국 인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는데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이미지가 깨지죠. 이렇게 되니까 무정부 상태가 생겨버린 거죠. 이 노동자들도 홍위병 싫어했습니다. 홍위병들 간에 또 무장투쟁도 일어나고요. 원칙도 없고 통제도 되지 않는 이 집단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 온 겁니다. 전쟁을 제외한 다른 상황에 군대가 나서는 것은 언제나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군대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2월, 그러니까 홍위병 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후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홍위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인민해방군이 나서야죠. 그래서 사천성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홍위병들을 인민해방군이 강제로 해산하고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66년 6월부터 67년 3월까지 중국에는 학교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물론 돌아가 봐야 지도할 교사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은 9월 5일이나 되었어야 67년 9월 5일이 되었어야 명확하게 입장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민해방군 보고 상황을 안정시키라라고 하는데 제가 1949년 이후 모택동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공 중앙에서 67년 2월에 결정을 내렸는데 6개월간 9월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겁도 없이 인민해방군에 덤벼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제압당했습니다. 광서성에서는 인민해방군이 홍위병 수십 명을 한꺼번에 처형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8년 여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증오하는 행동을 모택동이 합니다. 모택동이 홍위병 순애들을 모아놓고 아주 부드럽게 이제 홍위병 운동을 끝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눈에는 살짝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동이 걸려버렸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행동을 시도하다가 거의 모두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진압당했습니다. 더 이상 홍위병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미 홍위병의 물리력으로 웬만한 반대파 간부들이 죽거나 탄압을 당했거든요. 이제 분위기도 충분히 올렸고 더 이상 덤빌 세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토사구팽이죠.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홍위병들은 주로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실상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직접 가서 인민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 실상을 몸으로 알자라고 하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이 머리를 굴린 인간이 바로 앞에서 제가 말한 강성이었습니다. 문화혁명에 관한 모든 이론을 그 사람이 만들고 끝내는 이론까지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택동이 68년 12월 22일 인민일보에 우리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지 말자라고 문서를 발표하고 하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9년부터
거의 모든 학생들이 농촌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면서 홍위병 운동이 잦아들었는데요. 하방이 그렇게 단순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이 홍위병을 싫어했습니다. 땅이라곤 한 번도 파본 적 없는 애들이 지네들끼리 몰려오더니 밤만 되면 가르치겠다고 덤볐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인데 밤에 늦게까지 토론이랍시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든요. 거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기구 넣어두던 곳을 지네들 마음대로 차지하고 농사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사실은 조금만 힘들면 모택동 어록을 꺼내놓고 학습한답시고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많은 인력을 공급했으니 소출이 늘어야 한다라고 지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네, 홍위병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났죠. 제가 라틴어를 몇 마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라틴어로 제가 마음대로 지은 말이 홍위병을 Sancta Simplicitas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성스러운 단순이라는 말이죠. 원래 종교개혁기에 휘스가 한 말인데요. 홍위병들이 무슨 정치적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5대 영수다 아니면 또 지역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홍위병 대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이것이 혁명인 줄 알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혁명이 뭔지 모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사고할 만한 철학적인 기반이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어떤 대중동원을 하려고 해도 대중이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껏해야 영불독 3개국 정도 아닌가 큰 나라들 중에서는 그 정도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야 뭐 뻔한 얘기죠. 주체적으로 사고할 만한 철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권력은 홍위병을 이용하고 나서 그러다가 일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돌아가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아주 버렸던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볼 때 대중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대중이 하나로 모일 만한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대중을 이제 동원하는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린 학생들 동원한 경우 많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굳이 학생이나 어린 애들이 아니더라도 아직 철학적 기반이 부족한 대중을 동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각종의 학생 조직이 정치 활동에 동원된 일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특히 북한에는 지금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인격이고 철학적 기반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런데다가 사회 변화에 대한 단순한 열망을 부여하면 이성적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홍위병 자체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냥 사이비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청시 만회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청시라고 하는 것은 이를 조자에다가 뭐 요청한다 할 때 청자, 바랄 청자, 그 다음에 시는 교시, 뭐 지시할 때 그 시자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할 일에 대해서 지시를 부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모택동한테.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택동 초상을 향해서 3번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체의 건강과 생명의 영원을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시의 하교를 부탁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남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만회보 또한 비슷합니다.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기 전에 아침에 했던 축원과 인사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자기의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그리고 뭐 어떨 경우에는 짧은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모택동 초상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 앞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 전에도 인사하고 축원을 반복합니다. 또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식당에서 밥을 안 팔았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경전에 명시된 내용이고 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문화 대혁명에서 이런 것은 개인 숭배 끝판왕입니다. 사회주의 이념과는 아주 동떨어졌죠. 그리고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도 동원된 것이 노래하고 춤입니다. 홍위병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춤도 있었습니다. 그 춤을 충자무, 충이라고 하는 글자의 춤이다 해서 충자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 모양으로 생긴 그 스텝을 밟는 건 아니고요. 앞에 이게 달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충자무라고 하는데 요즘 중국에도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광장무라고 이제 보통 아침하고 저녁에 어떤 그 지역의 광장에서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만 모여서 춤을 추거든요. 이것이 거기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론 부인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이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중국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광장무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사회가 아예 붕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교육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걸 나중에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아직도 다 복구가 안 됐다고 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요.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우선 정부가 대학 입시를 반년 연기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행정적 결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뭐 전공투 시절에 동경대학이 1년 신입생 모집을 안 한 적이 있었죠. 국가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 입시가 4년간 없었습니다. 왜 대학 입시가 4년간 없었느냐 하면요. 대학이 학생들을 4년간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결정이 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을 누가 한 적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 대학이 그냥 학생 선발을 안 한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은 다시 학생들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느냐면요. 공농병 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농병 딱 들어오죠. 공 이러면은 당연히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 이러면 농민, 그 다음 병, 군인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학생들을 군중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사실 모택동은 그 훨씬 전부터 형식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제도 뭐 그 교육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여야 된다. 또 뭐 교육 내용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 교육 정책상의 선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보고 나서 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획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972년에 북경에 있는 11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학력 기준으로요. 고졸이 몇 퍼센트냐면 20%입니다.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0%가 중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20%가 지금 우리나라 개념으로 초등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공농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동자, 농민, 그리고 뭐 군인들을 받아준다.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하면요. 군중 추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군중 추천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참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늘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다 정도가 아니고
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대학에 넣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 체계가 뭐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조금 재밌어야 되겠죠. 먼저 홍위병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시간대별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 체계가 얼마 정도까지 붕괴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위병이라고 하는 친구들 하루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홍위병이다, 너는 홍위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문화대혁명을 대표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젊고 예쁜 어린 여학생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결연하게 다짐할 일이 있을지, 그리고 뒤에 있는 일반인들을 보면 뭐 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대혁명의 실상이에요. 아침에 일단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매일 대중집회를 하는 건 아니겠죠. 보통은 그냥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학사 운영의 결정 권한은 문혁 소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 학교에서 수업이 만약에 오늘 6시간이 있다 했을 때 2시간만 한다, 3시간만 한다 라는 결정을 문혁 소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교장이 있든 없든 교사가 있든 없든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또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모두 문혁 소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마치면 문혁 소조가 회의를 엽니다. 뭐 별일 없으면 그냥 해산을 하는데 아니면은 내일 행동 방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학생들은 모르고 학교에 오면은 자, 오늘은 뭐 투쟁의 날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춤자무라고 해서 춤추고 노래 부르더니 반동을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어떤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 집은 이미 그 전날 밤에 문혁 소조에서 결정해 놓은 집입니다. 그러면 무자비하게 그 집을 박살을 내고 또 이제 인민의 것인데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서 뭐 좀 고가의 물품 같은 거는 그냥 가져 나와 버려요. 그런 일들이 아주 늘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국에서.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해 하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반동임을 자백하라 라고 해서 뭐 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 죽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행사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준비로 분주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런 짓 하느냐라고 했다 하면 그 교사는 바로 비판 대상이 되어버리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대학과 관련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80년대를 겪었다면 이런 모습에 꽤 익숙한데요. 이게 바로 대자보지 않습니까? 대자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대학 입시 자체가 뭐 몇 년간 아예 없었고 그 이후에도 대학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 군중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대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들 중에서는 그 당시 중국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옛날에 뭐 지주의 아들이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돈이 있고 또 그래야 공부를 했으니까요. 거의 다 쫓겨나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준 이하의 교수들이 당연히 설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양도 문제가 많았죠. 대학에서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자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80년대 보면은 학생운동 한창일 때 학생의 사무실 가면 늘 이렇게 이제 대자보를 쓰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사람들은 붓으로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매직으로 썼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대중 집회 나가고 이러니까 대학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니까 약 10년간이죠. 사실은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모택동이 1976년에 죽었지만 다시 대학 입시가 부활한 것은 그로부터 또 몇 년 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의 지식사회가 박살이 나면서 또 그때 서양이라든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문 연구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멈춰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홍위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문화 그리고 대중동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적 기반이 부족한 대중동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지금도 세계 어디에서나 있고 또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것 같습니까? 언제나 부활할 수 있고 사실은 그동안 몇 번 부활했습니다. 아주 미성숙한 대중을 몇 마디의 언어로 동원하고 이걸 이용하다 버리는 경우 이거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죠. 또 오늘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음 편은 문화대혁명 세 번째 편입니다. 이제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흐름인데요. 그 내용은 보통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조금 제가 요약해서 그러면서 같이 문화대혁명의 그 미친 바람, 광풍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중국만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 미친 영향, 북한에 미친 영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거로 하겠습니다. 또 짧은 역사 그리고 쇼츠를 제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좀 이제 관심이나 흥미가 있을 만한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북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본 좌파 운동과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부탁드립니다만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